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과하다 할 정도로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1339 콜센터의 대응 능력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발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비상탈출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주여행 등 우주 상업화에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됐지만 날씨 탓에 수색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1월은 히말라야에 비나 눈이 잘 내리지 않는 건기인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히말라야 눈사태의 원인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요즘 현대인에게는 고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흔한 질환이라고 방치할 경우 식도궤양이나 식도암까지 발생할 수 있어 빠르게 치료받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국내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 등 2차 감염 방지 조치를 취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과도한 불안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선은 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강력한 선제 조치들이 조금 과하다는 이렇게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발빠르게 시행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의료진들이 필요한 귀한 입국자들에 대한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기 때문에 격리해서 치료하고 이런 그러고 2차 감염을 최대한 막는 그런 조치들을 빈틈 없이 취해나가면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공개하고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으로 파악된 우한발 입국자들을 지자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검사한 뒤 감시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모두 3,023명으로 내국인 1,166명, 외국인 1,857명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에 다녀온 내국인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이송해 격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우선 확인한 뒤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학 연기 등 여러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실국장회의에서 설 연휴를 지나면서 상황이 위중해졌다면서 상황에 따라서 개학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우한시에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만 관리하면 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 중국에 다녀온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교육청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달 13일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입국 후 2주간 학교에 나오지 말고 자가 격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4명 가운데 2명이 무증상 입국자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환자 4명 가운데 2명은 입국 당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없어 검역망에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와 두 번째 환자는 공항에서 증상이 확인돼 격리되거나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환자와 네 번째 환자는 증상이 없어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네 번째 환자는 지난 21일과 25일 두 차례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의 1차 방역망과 의료기관의 2차 방어망마저 뚫린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에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기존의 주의에서 한 단계 높인 경계로 격상하였으며 이에 걸맞는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증상이 없는 잠복기 환자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국 후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를 다녀와 조금이라도 증상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약 1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해 208억 원의 방역 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예산 지원과 경제 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 원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 목적 예비비 2조 원에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변동성이 커진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유사시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감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와 사망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 중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잠복기에도 감염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감염될 수 있다는 건데 WHO와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짧게는 1일, 최대 14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潜伏期大约在10天左右，最短的潜伏期有1天发病，最长的潜伏期是14天。潜伏期具有传染性，这同SARS 有很大的不同。 WHO는 곧바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감염력을 나타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잠복기에 전파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감염자로부터 자세한 역학 정보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과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개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수를 늘리는 증식 과정과 잠복기를 거치고 이후 면역 반응으로 염증 물질이 나와 고열과 기침이 생깁니다. 이때 침방울 속 바이러스가 튀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는데 증상이 없다면 튀어나갈 바이러스도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중국의 발표가 맞는다면 우리의 현재 방역 시스템은 헛수고가 됩니다. 검역 과정에서 발열 증상자를 찾아 격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발 확진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 우리에게 잠복기 감염력 여부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당국에 판단 근거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YTN 신재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폭주하는 민원 탓인지 먹통이기 일쑤고 어렵게 연결돼도 무성의한 안내 지침을 내려 불만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지 말고 관할 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증상이 있다면 1339로 문의하라는 정부. 하지만 관련 전화가 폭주한 탓인지 상담원과 연결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서울시내 한 호텔 직원은 중국인 투숙객의 기침 증상이 예사롭지 않아 1339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 끊기거나 대기하기를 수차례. 하지만 50분 만에 겨우 연결된 상담원의 안내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손님들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병원에 가라. 통역이 되는 사람이라고 동의를 해서 가라. 중국 사람들이 뭐 가겠어요. 신고하면 뭐예요. 굉장히 전시적인 거잖아요. 가족과 중국을 다녀온 A씨도 기침가래 증세가 의심스러워 1339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한 정보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나대 병원이 여기 지금 코로나 지정병원이 맞아요? 그 해당 기관에 물어보셔야 돼요. 이나대 병원이 큰 종합병원인데 이게 지정병원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조너웨이 시스템이 있으면 해드렸죠. A씨는 결국 직접 병원 두 군데를 다니며 6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A형 독감을 판정받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여러 명과 접촉한 셈이라 불신이 커졌다고 합니다. 주위에 피해를 줄까 싶어갖고 그냥 바로 병원을 가는 것 같으면 오만 개 사람들을 다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온라인에도 먹통이 된 1339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원이 폭주해 전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인력을 증원하고 다른 콜센터와 연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가 관련 문의에 충분히 응대할 수 있도록 대응 능력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콜센터 문의 수요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히고 1339 상담원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중국을 방문했던 환자가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1일 상황 점검 회의를 국정상황실장 주재로 매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등정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된 사고가 있었죠. 당시 눈이나 비가 오지 않은 건기로 비교적 안전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눈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히말라야 산지에서 발생한 비극, 눈사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인 4명이 트레킹 도중 눈사태를 만나서 실종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기상 악화로 수색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현재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어떤 상황인가요?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이제 한국 교사 4명이 실종된 지 8일째였던 지난 24일이었죠. 네. 모든 수색이 잠정 중단됐다고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외교부 신속대응팀에 따르면 사고 현장 기온이 영하 15도에서 19도, 매우 춥고 또 눈이 내려서 현장 상황이 어렵다라고 이제 답을 했는데요. 강추위에 눈까지 내리면서 수색대원들이 버티기 힘들다. 또 드론 배터리가 방전되고 구조견들은 얼음이 털에 달라붙어 움직이기 어렵다. 따라서 냄새도 맡지 못한다. 네. 또 이제 눈 속에서 열을 감지할 수 있는 드론 수색팀을 이끌던 산악인 어몽릴 대장도 귀국길에 올랐죠. 네. 엄 대장도 실종자는 평균 10m 깊이 아래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네팔 현지인들에 따르면 날씨가 맑으면 2주 안에 눈이 약간 녹을 수는 있지만
눈이 많이 녹으려면 한 달에서 몇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최대 몇 달까지나요?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애가 많이 탑니다. 예. 네. 빨리 눈이 녹아서 조속히 수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초래한 눈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눈사태는 사면에 쌓인 눈이 갑자기 대량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현상을 말하죠. 네. 사면에 쌓였던 눈은 중력에 의해서 미끄러져 내리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네. 이 힘이 눈 밑면의 마찰, 정력 등 눈의 어떻게 보면 역학적 강도보다 더 커질 때 그때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저 다음 그림은 눈사태의 발생과 이동 그리고 실종 지역을 잘 보여주는데요. 네. 눈사태는 경샘에서 가장 변동이 큰 곳에 균열부에서 시작을 해서 계곡을 따라 이동한 후에 눈의 이동이 멈추는데요. 예. 실종자의 대부분이 바로 이 눈의 이동이 멈추는 곳에 매몰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쌓인 눈이 경사면을 따라서 무너져 내리는 게 눈사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럼 눈이 어떤 요인들 때문에 미끄러져 내리는 건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온과 습도 같은 자연적 요인도 있고요. 강수나 뭐 소리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있습니다. 네. 또 벼랑 끝에 얼어붙은 눈더미가 뭐 눈더미나 혹은 뭐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조그만 눈덩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간혹 조리라든가 야생동물의 발길에서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쌓여있던 눈 위에 수십 센티미터의 눈이 내릴 때입니다. 네. 자, 눈의 맨 아래는 서리로 덮인 눈층이 있고요. 그 위로는 얼음층이 있는데요. 맨 위쪽에 내린 눈이 20에서 한 30cm 높이로 쌓여 있다가 네. 맑은 날씨나 난기로 인해서 기온이 좀 상승을 하면서 하부와의 경계면에서 쌓인 눈이 미끄러지면서 눈사태가 발생하는 네. 것이죠. 이번에 이제 히말라야 눈사태도 바로 이 경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팔 당국자들의 말에 따르면 계곡 깊이는 50에서 한 100m 가량인데 이곳에 눈과 얼음이 쌓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음층 위에 서로 많은 눈이 쌓인 상태였고 그게 바로 눈사태로 이어진 것이죠. 네. 특히 이 지역은요 12월과 1월에 많은 폭설이 내렸어요. 또 사고가 났던 날도 많은 눈이 내렸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 눈 위에 눈이 내렸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경사가 급할수록 이 눈사태가 더 잘 일어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눈사태는 이제 통상 경사각이 한 30도에서 50도 정도 요 사면에서 가장 잘 발생을 합니다. 네. 이번 히말라야 눈사태가 난 지역 사진을 보니까 경사면이 한 40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보다 더 급한 50도 이상의 급사면 혹은 25도 이하의 완사면의 경우 눈사태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네. 겨울이면 자주 이용하는 스키장 슬로프도 30도 전후기 때문에 눈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눈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생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요.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뭐 눈 사이에도 공기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공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사태에 묻혀도 얼른 파내면 살 수는 있습니다. 네. 대개 5분 이내에 구조를 하면 90%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한 45분까지도 50% 정도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고 보죠. 그렇군요. 만일 눈사태에 매몰된다면 양손을 가슴과 얼굴 쪽으로 엇갈리게 감싸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셔야 하고요. 네. 신체 일부를 눈 밖으로 내밀 수 있다면 구조 가능성이 크게 커지기 때문에 구조를 좀 요청을 하고 만약 완전히 매몰되었다면 체력을 소모하기보다는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네. 눈으로 뒤덮였다는 게 생각만 해도 정말 막막할 것 네. 같습니다. 아찔하죠. 그런데 히말라야가 10월부터 5월까지 눈이나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건기에 눈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안나푸르나 날씨가 보죠. 지난 몇 년 동안 좀 기상이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거칠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매우 위험해졌다. 이제 이쪽에 있는 산악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는데요. 올겨울에 이례적으로 눈과 비가 많이 내렸죠. 히말라야 가장 가까운 네팔에서도 카트만두의 경우 12월 강수량을 보면요. 평균 강수량이 한 14mm 정도 돼요. 네. 근데 작년 12월은 무려 38mm의 비가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거의 한 2.5배 많은 눈비가 내렸던 것인데
자, 이제 이처럼 지금 현재 네팔에서는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지구온난화로 만년설이 녹으면서 비교적 이번 이제 사고 났던 지역이 낮은 지대에 있던 트레킹 코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도 매우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 기상 이변으로 인한 눈사태,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눈사태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뭐 눈사태로 인한 등산자의 조난을 막을 절대적인 방법은 없죠. 네. 다만 저 많은 양의 새로운 눈이 쌓인 날, 이런 날은 좀 등산을 피하고요. 네. 또 산에서 야영할 때는 산간의 얕은 골짜기에 본줄기에서 되도록 좀 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 눈사태가 일어나기 전 비탈면을 오를 때는 새로 내려 쌓인 눈의 안정 상태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눈사태가 잘 발생하는 지형이 대개 V자형 암벽과 협곡을 이루고 있거나 경사진 사면이 길게 이어진 지형 같은 곳, 이런 곳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눈사태는 매년 보면 거의 비슷한 장소에 반복되거든요. 따라서 눈사태가 반복되는 지형에 대한 정보는 좀 사전에 입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겠네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분이 히말라야에 오르게 될 텐데요. 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눈사태가 무엇인지 또 왜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봤는데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안나푸르나에 있는 실종자들이 생각이 나서 애가 많이 탑니다. 네.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네.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학 교수 절반 이상이 논문에 부당한 저자의 이름을 올리는 문제가 학계에 만연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구재단의 과제를 수행한 대학 교수 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0여 명이 부당한 저자 표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논문 표절이나 대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는 2007년 이후 10여 년 동안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논문 139건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자국 우주인을 실어나르는 프로그램을 러시아가 아닌 미국 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최근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발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반면 경쟁 상대인 보잉은 유인 발사의 전 단계인 무인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민간 우주인 발사 경쟁에서 먼저 우승 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19일 유인 우주선 발사의 마지막 관문인 비상 탈출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비상 탈출 테스트는 실제 유인 우주선 발사에서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주인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As far as we can tell thus far, it is a picture-perfect mission. It went as well as one could possibly expect. 경쟁 상대인 보잉이 지난해 말 비상 탈출 테스트의 전 단계인 무인 우주선 발사에 실패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미국 땅에서 미국 우주인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유인 우주선 발사에 한 발 앞섰다는 평가입니다. 스페이스X가 올해 예정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주여행 등 우주상업화의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민간 우주여행이 가능할 거고 달이라든가 아니면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기술적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014년 스페이스X와 보잉과 각각 민간 우주인 발사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1년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 폐기 이후 러시아 소유주 우주선에 미국 우주인을 태워 보내왔는데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한다는 비판 여론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자별 맞춤형 의료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표준화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의료 3D 프린팅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스스로 학습하는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영상 속 인체 조직을 구분하는 성능을 높이고 이를 통해 프린팅 모델 설계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마련되면 의료 장비 모델을 설계하는 시간을 기존의 8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 3D 프린팅은 환자 신체 조직의 영상 정보를 이용해 수술용 의료기기와 인체 삽입형 의료기기 등을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의료진이 영상 속 조직 부위를 보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프린팅 모델을 만들어야 해 설계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 인공지능 보고서 2020년 AI 7대 트렌드를 발간했습니다. 연구원은 정치, 경제, 기술적 관점에서 중국 AI 내셔널리즘, 혁신지능, 증강분석, 창작지능, AI 호문쿨루스, AI 컴퓨팅 폼팩터 등 7가지 트렌드를 선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 AI R&D 전략 수립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이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4,500여 가구 1,800여 명 가운데 SNS를 이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47.7%로 2011년 첫 조사 이후 처음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으로 집계됐고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매체별 평균 사용 시간은 TV가 하루 3시간가량으로 여러 매체 가운데 가장 길었지만 종이 매체는 29분으로 8년 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로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YTN 사이언스가 개성과 솜씨로 무장한 장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공방.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이곳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공예 카메라를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작업을 거쳐 탄생한 카메라에는 장인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처음에 딱 작동하는 그 순간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수공예품은 이영만리 타국에서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면도칼을 찾는 사람이 다시 늘면서 공방의 젊은 장인들의 일손도 점점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물건들을 생산해내는 시대에 천천히 그리고 섬세하게 고유의 색깔을 담아내는 장인의 손길이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장인들은 최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을 때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더 일에 몰입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금손으로 무장한 장인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닌 로봇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될지, 대대적인 일자리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장인들의 활약은 YTN 사이언스 신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더 메이커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선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브라질의 빈민촌 프로비덴시아입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주택 가운데 푸른 녹음으로 뒤덮인 집이 보입니다. 이 집의 주인 카시아노 씨는 옥상 가득 파인애플 나무와 선인장을 심었는데요. 전국을 뒤덮은 무더위로 이 지역 체감 기온이 50도를 웃돌자 더위를 식힐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카시아노 씨 외에도 빈민촌에선 도심 속 숲을 만들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붉은 벽돌과 회색 시멘트로 가득했던 곳에 푸른 식물이 자라나며 빈민촌 주민의 더위도 한풀 꺾였으면 하네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자가 우리 안에 누워 있습니다. 사육사가 먹이를 주자 힘겨운 듯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이달 초 공개된 아프리카 수단의 한 동물원 모습인데요. 수단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정치적 혼돈이 계속되면서 동물원의 동물들이 방치된 겁니다. 이 같은 사연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동물복지기구 코오파우즈가 동물원을 방문했는데요. 코오파우즈는 동물원 상태를 점검하고 동물들을 위한 장기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고통받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버려진 해양 폐플라스틱과 쓸모없어진 커피 찌꺼기 등이 옷과 신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재활용 패션이 지속 가능한 패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겨울바람을 막아줄 재킷과 점퍼들, 바다에 떠다니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섬유 원단입니다. 이 방안에는 아무렇게나 버려지던 생수 페트병을 가공해 만들었습니다. 거칠한 질감의 코르크막에는 운동화의 소재가 돼 독특한 패션으로 재탄생했고 낡은 카시스도 견고한 신발로 탈바꿈했습니다. We need to use the waste that we make in all sorts of ways. So we thought, so why not make something really different?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에 면섬유를 합성해 만든 티셔츠 역시 눈길을 끕니다. 탈취와 항균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Das Besondere daran ist, es hat einen natürlichen UV-Schutz, ist deodorisierend und hat auch so ein bisschen Pflegeeigenschaften auf der Haut und zudem ist es recycelbar. 독일 베를린 패션위크 부대 행사로 열린 박람회의 출품작들입니다. 썩기까지 몇백 년이 걸리는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생활 쓰레기들을 기발하게 재활용한 각국의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Die ganzen Friday for Future Bewegungen, das Mindset bei der Generation, die jetzt sozusagen nachkommt, ist ein ganz anderes im Vergleich zu der Generation, die davor konsumiert hat. 다음 세대에게 하나뿐인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한 이른바 지속 가능한 패션이 지구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가슴 통증이 발생하거나 신물이 올라온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여기고 그냥 방치할 경우 식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역류성 식도염은 한번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마른 기침이 계속 나고 네. 또 자꾸 신물이 올라와서 한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고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역류성 식도염이 정말 흔한 것 같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이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산이나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불편한 증상을 느끼게 하는 질환인데요. 우리 몸은 이 식도와 위 사이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역류하지 않도록 이렇게 밸브 역할을 하는 하부 식도 관략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략근은 원래 식사를 하게 되면 열리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조임근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관략근이 자기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식도가 역류하는 현상이다, 위산이 역류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과거보다 환자 수가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 수치는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한 바는 없지만 저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들이 2009년에는 한 256만 8천여 명 정도에서 2013년에는 351만 9천여 명으로 증가했고요. 또 최근에 꾸준히 또 환자가 증가해서 2018년에는 444만 명 정도까지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한 70% 이상으로 좀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0% 이상이나요? 이렇게나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설명으로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격하게 식생활이 소화되면서 기름진 음식, 커피 등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최근에 비만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또 인구 노령화가 증가되면서
노령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노령 인구가 증가되면서 중노년층에서 하부 식도 관리권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대 생활에서 뭐 음주나 흡연이 증가되고 또 과식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런 나쁜 습관들도 아마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해당하는 게 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면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좀 이렇게 아주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크게 나눠서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저희가 가슴을 뒤쪽에 또 뜨겁거나 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런 가슴 쓰림이 생기게 되고요. 또 추가해서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 이 목에 이물감이 나타나서 목에 물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식후나 혹은 또 밤늦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비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마른 기침 형태의 어떤 만성 기침, 또 후두염, 또 잠을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드물게 천식이 없던 사람에서 천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천식이 있는 환자에서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자, 증상이 이처럼 다양해서 심장이나 폐질환과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질환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슴 쓰림, 산역류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 저희가 비교적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질환이나 폐질환 같이 이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진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환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특히 운동과 상관없는 흉부 불편감이나 흉통, 6주 이상 마른 기침이 계속되는 환자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과 감변을 위해서 특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병원을 잘 이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흉통을 심장 질환으로 의심해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상이 없다면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서 상담과 검진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그냥 예사로운 질병이다 생각해서 방치를 하게 된다면 큰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아무리 하찮은 질병이라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저희가 식도점막에 위산이 역류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에서는 심한 경우 식도궤양, 나아가서는 이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성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가 식도는 원래 편평상피라는 이 피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원주상피라는 위에서나 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피부로 대체되는 발해식도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해식도는 중요한 것이 이 식도암을 정상인보다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적으로 진행될 경우 식도암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적극적이고 빠른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예방법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치료는 원칙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물 치료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4주에서 8주 정도 치료하게 되고요. 대개 반응이 좋아서 작게는 70%, 많게는 90% 정도의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응이 없을 수가 있고요. 또 약을 끊게 되면 재발률이 높아서 아주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방은 쉽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악화시키는 그런 음식들을 먼저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술이나 카페인, 또 이런 고지방, 지방식을 좀 삼가하고요. 또 탄산음료 등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비만과 연관이 많을 수 있어서 체중을 감량하고 말씀드린 금연, 금주 등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인들의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식후에 바로 눕지 않고 2시간 내지 3시간 있다가 수면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좀 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수면 시에 상체를 한 15도 정도 좀 높여서 머리만 높이는 게 아니고 상체를 높여서 주무시는 게 좋고요. 또 좌측으로 눕는 것이 우측으로 눕는 것보다는 역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 시에 모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고요. 원칙적으로는 상체를 좀 올려서 주무시는 습관을 하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앞서 서구화된 식습관이 발병 원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식습관을 비롯해서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에서 4번째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가 나온 가운데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질병 감염 유무를 검사할 때 쓰이는 음성과 양성의 뜻은 무엇일까요? 양성은 병원체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나와 해당 질병에 감염됐다는 의미고요. 반면 음성은 병원체가 일정 수치 이하 혹은 반응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죠. 음성 판정 후 격리 조치가 해제된 경우 전염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